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요, 이 AI 기술 발전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뿜는 엄청난 열기, 바로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네, 마치 고요했던 기술 생태계에 갑작스러운, 쓰나미가 밀려오는 듯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맞아요. 저희가 관련 연구 보고서부터 또 기업들의 속마음이 담긴 실적 발표,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최신 뉴스 기사까지 이 뜨거운 이슈의 핵심과 그 속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해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 AI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들 있잖아요. 네, 이게 그야말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집어삼키기 시작하면서 수십 년간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전력 시스템이 전에 없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자료 뭉치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또 기존 방식으로는 왜 한계에 부딪히는지, 그리고 블룸 에너지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그러니까 SOFC 기술 같은 새로운 대안이 왜 또 어떻게 부상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잠재력을 저희가 다각도로 분석해 드릴 겁니다. 네, 이 복잡하게 얽힌 에너지 지형도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나침반이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AI 에너지 쓰나미, 이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좀 실감나게 한번 들여다보죠. 자료들을 보니까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 검색 한 번이 기존 구글 검색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한다고요? 10배요. 와. 네. 단순히 검색창에 질문 하나 던지는 행위, 그 에너지 비용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AEA는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뛸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미국 상황을 보면 그 심각성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일부 분석에서는 미국 내 데이터 센터만으로도 향후 몇 년간 미국 전체 전력 수요 증가분의 무려 40%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옵니다. 40%요? 네. 지난 20년간 미국의 전력 수요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AI 때문에 갑자기 이 수요 그래프가 수직 상승할 조짐을 보이는 거죠. 특히 자료들은 텍사스나 PJM이라고 불리는 미국 동부 13개 주를 묶은 광역 전력망,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밀집한 북부 버지니아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이미 수요 증가 압력이 훨씬 더 거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수요가 늘어나는 것 이상의 문제가 또 있다고요? 유령 데이터 센터 문제.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기사에서 이 부분을 되게 흥미롭게 다뤘던데요? 네, 이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는 기업들이 실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전력을요, 그것도 여러 지역 전력회사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 일종의 찜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전력 선점 경쟁인 셈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요 전력회사인 AEP와 온코 두 곳에만 접수된 데이터 센터 전력 연결 요청량을 합치면 무려 400기가와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400기가와트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본토 48개 주 전체가 한여름 가장 더울 때 사용하는 최대 전력량의 절반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와,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그럼 전력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막 혼란스럽겠는데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죠. 어디까지가 실제 수요고 어디까지가 부풀려진 유령 수요인지 가늠하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섣불리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다가 실제 수요가 예측에 못 미치면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과초자산 리스크에 직면하는 거죠.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전력망 계획 수립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렇게 폭증하는 수요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건가요? 전력망 확충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뭔가 다른 방법이 동원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기존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새로 짓는 발전소들은 여전히 천연가스 발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여전히 천연가스군요. 네, 심지어 기후변화 대응 기조와는 좀 역행하는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거나 폐쇄 계획을 연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 석탄 발전까지요? 네. 하나증권 보고서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전통적인 에너지원과 더불어 태양광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연료전지 같은 기술들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발전소를 짓고 거미줄 같은 송배전망합 까는 데는 보통 5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AI 기술이 몇 달 몇 주 단위로 발전하는 속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데요. 거대한 전력 수요는 분명 거대한 사업 기회죠. 네, 기회는 기회인데 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규모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예측이 빗나가서 과잉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비용 부담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결국 소비자들이겠죠. 맞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요금은 이미 전년 대비 5.5% 상승했다고 하니 이게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런 배경 속에서 더 빠르고 더 유연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블룸에너지와 그들의 핵심 기술인 SOFC, 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죠.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이고 왜 지금 이 시점에 AI 시대의 해결사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블룸에너지 기업 속의 자료를 보니까 흥미롭게도 나사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화성처럼 극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죠. 아하. SOFC는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 혹은 미래에는 수소 같은 연료를 가져다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태우는 연소 과정 없이 연료전지 스택 내부에서 공기 중의 산소와 조용히 화학 반응시켜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태우지 않고요? 네, 연소 과정이 없으니까 질소산화물 NOx나 황산화물 SOX,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고요. 발전 효율도 기존 방식보다 훨씬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수 없이 전기를 만든다니 신기하네요. 그럼 데이터 센터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처 입장에서 이 SOFC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6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단연 속도입니다. 앞서 기존 전력망 증설에 5년 이상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블룸에너지는 오라클과의 계약 사례를 통해서 계약 체결로 단 90일 만에 데이터 센터 현장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90일 만에요. 네. 이건 정말 AI 속도에 맞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5년하고 90일이면 비교가 안 되네요. 당장 전력이 급한 데이터 센터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겠습니다. 혹시 오라클 외에 다른 기업과의 계약에서도 이런 빠른 구축 사례가 자료에 언급되어 있나요? 네, 구체적인 일수까지 명시된 사례는 오라클이 대표적이긴 한데요. 다른 파트너십에서도 이런 신속한 구축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온사이트 발전입니다. 즉, 데이터 센터 부지 안에 연료전지 시스템을 직접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아, 바로 옆에요? 네. 이렇게 하면 멀리 떨어진 발전소에서 복잡한 송배전망을 거쳐 전기를 끌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전력망의 병목 현상이나 불안정성 문제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자체 발전소를 두는 거군요. 마치 전용 발전 라인을 까는 느낌이겠네요. 이게 전력망 안정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준다고 자료들은 분석하나요? 전력망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얻는 안정성이 가장 크죠. 특히 오라클 사례처럼 아예 전력망에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아일랜드 모드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 전력망 없이도요? 네, 전력망에서 혹시 문제가 생겨도 데이터 센터는 중단 없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비용 측면에서는 장거리 송전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또 전력망 사용료 부담도 덜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30% 이상이 이러한 온사이트 발전을 주 전력원으로 채택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30%면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요. 세 번째 장점은 뭔가요? 바로 모듈형 구조와 확장성입니다. SOFC 시스템은 마치 레고 블록처럼 표준화된 모듈 단위로 생산됩니다. 아, 레고처럼요? 네, 그래서 필요한 전량량만큼 모듈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데이터 센터 규모가 커지면 그에 맞춰서 전력 공급 능력도 단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유연하네요. 네, 수백 메가와트급 초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블룸에너지는 설치된 시스템 전체를 대형 트럭에 실어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이동형 전력망 그리트고라는 개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전력망이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필요에 따라 발전소를 통째로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자료들은 보고 있나요? 네,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실제 사례가 널리 퍼진 것은 아니지만 규제가 덜하거나 연료 공급이 더 유리한 곳으로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높은 안정성과 전력 품질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블룸에너지의 SOFC 시스템은 5나인즈, 즉 99.999% 수준의 극도로 높은 가용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99.999%요? 네, AI 워크로드처럼 민감한 작업은 아주 짧은 순간에 전력 끊김이나 품질 저하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쵸. 큰일 나죠. 네, SOFC는 회전하는 터빈 없이 전기화학 반응으로만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전력 부하가 격격하게 변동해도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I 연산에는 정말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가 필수적이라고 들었는데 그 요구 조건을 딱 충족시키는군요. 다섯 번째 장점은 그럼 친환경성인가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소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또 냉각수 같은 물 사용량도 거의 없어서 물 부족 지역에서도 유리하고요. 발전효율 자체도 6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배열을 데이터 센터 냉방이나 난방에 다시 활용하는 열병합 발전, CHP 시스템을 적용하면 추가로 20%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배열까지 활용하면 효율이 더 올라가는군요. 네. 탄소 배출도 기존 발전 방식 대비 훨씬 적어서 ESG 경영을 중시하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속도, 유연성, 안정성, 효율성까지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 장점은 무엇인가요? 연료 유연성입니다. 현재는 비교적 저렴하고 공급망이 잘 갖춰진 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지만 바이오가스나 액화석유가스, LPG 등 다른 연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그린 수소나 블루 수소 같은 청정 수소 공급이 활성화되면 별도의 대규모 설비 교체 없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아, 수소까지 염두에 둔 거군요. 네, 에너지 전환 과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강점이죠. 확실히 데이터 센터 운영자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길 만한 장점들이 많네요. 그럼 실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블룸에너지의 실적 발표나 관련 분석 자료들을 보면 이런 장점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시장에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과의 대규모 파트너십이 발표되었을 때 블룸에너지의 주가가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20%나요? 와. 네.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임대 기업 중 하나인 에퀴닉스나 국내 기업인 SK 에코플랜트와의 협력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실적 측면에서도 2025년 2분기 자료를 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4억 1만 달러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흑자 전환까지? 네, 블룸에너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이미 2만 2천 개 이상의 자사 에너지 서버, 즉 SOFC 시스템을 통해 누적 40테라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한 실적도 가지고 있고요. 주가 죽등이나 매출 성장, 흑자 전환 같은 지표들은 확실히 시장의 기대를 보여주는군요. 블룸에너지가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배경에는 어떤 전략적 강점들이 있다고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나요?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언급됩니다. 첫째는 디지털 트윈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디지털 트윈이요? 네, 블룸에너지는 자사가 운영 중인 10만 개가 넘는 개별 연료전지 스택 각각에 대해서요. 가상 공간에 디지털 복제본을 만들어 두고 여기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무려 4조 5천억 개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고 합니다. 4조 5천억 개요? 와,
네, 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제품의 성능을 예측하고 최적화하며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거죠. 블룸에너지는 이 디지털 트윈 기술 덕분에 예를 들어 예기치 못한 관세 부과 같은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제품 맞은 가이던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00만 개 부품 하나하나를 디지털로 관리한다니 정말 첨단 기술이네요. 단순히 하드웨어를 파는 것을 넘어서 데이터 기반의 운영 관리 능력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또 다른 강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선제적인 생산 능력 확장입니다. 블룸에너지는 현재 AI발 에너지 수요 폭증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몇 년 전부터 미리 생산시설 투자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합니다. 아, 미리 준비를 했군요. 네, 최근에는 2020년까지 연간 생산 능력을 현재의 2배 수준인 2기가와트 규모로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를 위한 약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수요를 예측하고 미리 움직였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언급된 강점은 무엇이었나요? 세 번째는 재무 관리 능력입니다. 단순히 기술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비용 절감 노력과 효율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운영 마진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실적 발표에서 강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그 결과물 중 하나이고요. 특히 시스템 설치 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서비스 사업 부문에서는 6분기 연속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부분도요? 네. 또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전환 사채를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융자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재무적 안정성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요.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지형을 이해하려는 여러분께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한편에서는 AI라는 거대한 동력이 전례 없는 에너지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전력 시스템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틈새를 비집고 SOFC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AI가 에너지 지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천연가스나 다른 전통적인 에너지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AI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양의 전력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온사이트, 필요한 속도로, 스피드,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flexibility and scalability, 그리고 매우 안정적으로 reliability, 공급되는 전력입니다. 조건이 까다롭네요. 네. SOFC 기술과 이를 앞세운 블룸에너지는 바로 이 새로운 요구 조건들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많아 보입니다. 앞서 언급된 유령 데이터 센터 문제처럼 실제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 SOFC 기술 자체의 비용이나 장기적인 내구성 혹은 수소 연료로의 전환 과정 등 검증되어야 할 부분들도 남아있겠죠. 그렇죠. 관련 자료들에서 이런 도전 과제나 리스크에 대한 분석은 없었나요? 네, 물론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OFC 시스템의 초기 설치 비용이 아직은 기존 발전 방식보다 좀 높다는 점. 아, 비용 문제? 네, 그리고 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한 탄소 중립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이나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데이터가 좀 더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네. 또한 블룸에너지 외에도 다른 연료전지 기술이나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등 다양한 기술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경쟁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경쟁도 치열하겠군요. 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력이 부족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어디에, 언제까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가 에너지 시장의 핵심 경쟁 요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중심의 시스템이 근본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AI 시대가 물고 온 에너지 수요 폭증이라는 거대한 도전과 그 해법 중 하나로 주목받는 SOFC 기술,
특히 블룸에너지의 전력과 움직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이 첨단 기술의 심정이 뛰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 또한 혁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내용과 관련해서요.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앞서 SOFC 기술의 특징 중 모듈성과 이동성, 그리투고, 즉 필요에 따라 시스템을 트럭으로 실어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었죠. 아, 네, 그 이동형 전력망이요. 네, 만약 미래에 이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비용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과연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자들이 마치 디지털 유목민처럼 연료 공급이 더 원활하거나 전력 비용이 저렴하거나 혹은 규제가 덜한 지역을 찾아서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쉽게 옮겨 다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발전소를 들고 이사 다닌다? 네. 그렇게 된다면 국가나 지역 단위의 장기적인 전력망 투자 계획,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안정적으로 에너지에 접근할 권리에는 또 어떤 새로운 질문과 과제들을 던지게 될까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